자, 이번 시간에 베니스 비엔날레 주요 작품 그리고 최근 제가 봤던 전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항상 주의를 드립니다. 적당히 근본 없는 방송이니까 진지하게 보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가 베니스 비엔날레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11월 초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저는 만약에 런던, 파리 아트페어 가면 오는 길에 여기 들릴까 생각 중입니다, 올해. 그래서 이 베니스 비엔날레 홈페이지를 치면 라 비엔날레 먼저 나와요. 즉, 라 비엔날레 자체가 베니스 비엔날레를 의미한 거기도 해요, 원래.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됐으니까. 바이, 둘을 의미하죠. 아누스, 라틴어권에서 년, 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년을 말해요. 2년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면 경년제, 행사 정도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95년 처음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엔날레입니다. 비엔날레의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술 올림픽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기서 이렇게 참여를 하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인지도를 쌓는 등용문 플랫폼 역할도 하죠. 그리고 과거 예술보다는 주로 동시대 예술을 더 많이 소개해주는 편이라서 현대 미술, 컨템포러리 아트죠. 동시대 미술의 트렌드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전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트페어하고 비엔날레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미술관이랑 갤러리랑 뭐가 다르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왜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 내셔널 갤러리 이렇게 부르면 그거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갤러리랑 다른 건가? 원래 그 유럽에서는 뮤지엄이 박물관, 미술관 다 포함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미술계 이 바닥에서 그 우리나라에서요, 갤러리 하면 상업 갤러리를 말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판매가 목적이에요, 판매.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다. 전시가 목적이 아니에요. 판매를 위한 전시입니다. 그래서 보통 무료예요. 근데 너무 인기가 많은 경우 예약을 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국제 갤러리처럼. 그런데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전시가 목적이거든요. 작가를 보여주는 게 먼저예요. 소개하는 게 먼저죠. 그래서 국공립에 따라 좀 다르고 무료 전시도 있긴 하지만 전시가 목적이고 그 전시에 대한 비용, 관람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미술관 개념이죠. 전시 관람료를 받으니까. 물론 상업적인 목적도 있긴 해요. 근데 관람료에 대한 수익으로 이렇게 예술 기획사들이 치열하게 전시 기획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술관과 갤러리가의 차이점이고, 비엔날레와 아트페어도 비슷한 차이점이에요. 비엔날레는 전시 행사입니다. 큰 국제적인 전시 행사죠, 보통은. 근데 말만 비엔날레고 동네 축제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비엔날레 너무 많죠. 전시가 목적이고 관람에 대한 비용을 받죠. 입장료. 판매보다는 작가 소개, 그게 우선이에요. 작품에 대한 소개. 그래서 비엔날레에 초대되는 작가들이 아트페어보다는 상업성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둘 다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엔날레 작가들은 작품성으로 인정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쁘장한 작품이 많지가 않아요. 되게 난해하고, 나쁘게 말하면 노잼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트페어는 판매가 목적인 행사입니다. 판매가 목적이에요, 아트페어. 그래서 너무 북적거린다, 정진사 나와서 너무 아트페어 별로였어 라는 말은 아트페어의 본래 취지를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기본 자체가 시장바닥인 거예요. 여러분, 미술관 기원 자체가 원래 루브르에서 기원됐거든요. 근대 미술이 공공의 목적으로 전시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 더 시장 바닥이었어요. 전시가 되게 클래식하게 고상하게 아주 경건한 분위기에서 그림 본다는 건요, 편견이에요. 원래 시장바닥 같은 데서 보는 거예요. 그림 너무 복잡하게 걸려있고 목 치켜 세워도 막 그림 보일 듯 말 듯 빼곡하게 벽에 채우는 게 그 전시의 기원이었습니다, 태생 자체가. 아트페어는 게다가 판매 목적인데 북적거리는 거를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호객행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 이미지상 호객행위를 과하게 하면 갤러리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뭐 뻔한 이야기를 뭐 해 이럴 수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베니스 비엔날레가 미술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예술이에요. 이따 또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문화재단 개념입니다. 문화재단에서 경년제 세계적인 전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라 비엔날레 디 베네치아 써 있거든요. 비엔날레 기원 자체가 이탈리아에서 기원됐으면 베니스 비엔날레라고 부른 게 아니라 베네치아 비엔날레라고 부른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원어를 기본으로 소개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베네치아 비엔날레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저는 베네치아 비엔날레라고 쓰려고요. 나름 캠페인. 원어를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 전시, 영화제, 음악, 무용까지 있어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영화제까지는 알았는데 음악, 무용, 건축까지 있는 건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시즘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서 좀 자립하려는 운동도 있었고, 그때 무렵에 자치 국가 기관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개혁이 되면서 문화협회로 진화했고, 또 개혁을 해서 현재는 재단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스. 그래서 이번 2024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그 소개하면 항상 이 이미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라 비엔날레 써있죠. 베네치아 자체가 써있지도 않아요. 비엔날레 그 자체가 우리 베니치아란다를 좀 과시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실크용 파크님 감사합니다. 알맹이가 꽉 찬 미술 문화 전시를 너무 좋은 정보를 알려준 허세미술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슈퍼챗 안 쏠 거잖아요. 여러분 구독이라도 해주세요.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잖아요. 구독은 하고 좀 봐주세요. 이건 휴머니즘입니다. 유튜브 통계 보니까 구독 안 하고 보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구독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슈퍼챗 바라지도 않아요. 마쿠라는 예술가 그룹입니다. 예술가 그룹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초대됐어요. 브라질 쪽에서 활동을 하고, 이 이미지가 악어와 사람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깨지면서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많이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토속 신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법도 그렇고 이 브라질 쪽 원주민의 토속적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룹이라고 합니다. 메인 가장 좋은 자리에 대형 벽화 프로젝트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내줬네요. 그리고 나폴레옹 정원에서 주요 공식 행사가 있습니다. 국가관이 있죠. 국가관이 있다 보니까 몇 개인지는 제가 기록 여기 안 써놨네요. 점차 많아졌거든요. 우리나라 한국관이 생길 때 중국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 간의 경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국관이 생기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백남준 화백입니다. 백남준 화백이 아마도 살아생전에 국제적인 위상이 가장 높았던 한국 아티스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국적은 한국인이 아니었지만, 근데 왜 한국 아티스트냐면 동료 포함해서 한국인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거든요. 알려지지 않은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니스 비엔날레 소개할 때 백남준 화백은 애국자적인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를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예화랑 전시 때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동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미술이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되게 안타까움에 김영삼 대통령, 당시 대통령에게 설득했습니다. 바카스 드시라면서 예산 필요합니다. 이런 거 직접적으로 설득해서 실행력도 엄청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많은 한국 예술가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는 거, 이거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독일에서 활동하다가 독일 대표로 황금사자상을 받았어요. 그때 기분이 좀 묘했을 거예요. 나 한국 사람인데 독일 대표로 상을 받았네? 그 계기가 한국관이 생기게 된 중요한 시발점이었습니다. 안타까움이죠. 내가 한국인이어서 한국 대표로 나가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 당시 비엔날레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리고 유치 홍보를 위해서 자기 드로잉을 주요 미술 영향력 있는 관계자들에게 드로잉 선물까지 일일이 다 해줬다고 해요. 정치력이죠, 그런 거는. 여러분, 정치력 있어야 돼요. 예술가도 사교성, 영향력, 그거 엄청 중요합니다. 나홀로 독고다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거를 이제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아드리아노 페드로사라고 해서 상파울로 미술관 예술감독 출신의 큐레이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인 것 같아요. 이분이 주도를 해서 331명의 아티스트를 초대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까지 유럽 그리고 미국 중심의 큐레이터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반구라고 굳이 구별하더라고요. 남반구 하면 뭐 호주 포함해서 적도 남쪽을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남반구 최초의 베네치아 비엔날레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 테마가 Foreigners Everywhere,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가 테마입니다. 본인도 최초의 남반구,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출신으로 메인 큐레이터가 됐으니까 테마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항상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술, 퍼포먼스를 이번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좀 요약을 했는데, 이번에 원주민 출신의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 이전에 원래 민족,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계승된 경우 있잖아요.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그런 출신의 아티스트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그 지역 간에 원래 전통문화, 토속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퀴어 아티스트, 그러니까 성소수자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이 초대됐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난민 관련된 그 문제를 다루는 예술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시아의 예술가가 이전보다 3배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엔날레 총감독이 이제 올해 새로 당선이 됐나 봐요. 선출이 됐나 봐요. 그래서 피에트랑겔로 부타푸오코라는 이분이 그러니까 총감독이 됐는데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옛날 파시스트, 그러니까 극우 정당의 운동가 활동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 예술가 이 행사와 좀 안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이 사람이 또 개짜인 게 또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력이 있어요. 그 선출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음 비엔날레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다 정치와 관련된 거니까 비엔날레 방향이 어떻게 바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비엔날레 때. 사진도 정치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괴짜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요 이슈,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전쟁을 일으킨 나라니까 러시아에 대한 여론이 안 좋거든요. 러시아과는 비었습니다. 불참했어요, 러시아에서. 여기가 약간 대사관 같은 느낌도 있어서 이 빈 공간, 이것도 많은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 빈 공간을 볼리비아 다민족 국가에 임대해줬다고 나오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모르겠지만, 그래서 비었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 안 좋겠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가 이제 나타났으니까요. 원래는 비엔날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간 입김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어느 분야나. 그래서 이스라엘도 국가 간 이전과 같이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술가 단체 에서 ANGA 9,000명의 예술 종사자들이 절대 이스라엘관 이번에 하면 안 된다.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잔혹 행위에 연루된 국가를 대표하는 플랫폼 예술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서명운동을 했어요. 베니스 비엔날레에 대량학살 파빌리온은 없다 해서 문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스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주요 작품들 소개할게요. 수상자입니다. 60회 국가관을 따로 그 상을 주잖아요. 황금사자상은 아치무어라는 호주 원주민 출신의 예술가에게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을 다 쓴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쌓여진 느낌이고, 이렇게 분필로 칠판 같은 벽에 호주겠죠. 원주민 관련 계보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빼곡하게 65,000년의 역사 관련된 원주민 계보를 이렇게 적은 작품이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번 베네치아 비엔날레의 그 방향성 추구하는 게 좀 나오죠. 원주민 아티스트들 되게 좋아한다. 그런데 그건 좀 있습니다. 이 방식이 새롭냐, 신선한가, 보편성이 있나, 공감이 되냐, 다른 나라 입장에서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저는 그게 좀 보였습니다. 뭐 제 생각일 뿐이지만 멋지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아티스트가 살아온 인생도 봐야 되거든요. 그거 다 포함이기 때문에 제가 단편만 본 걸 수 있어요. 그건 확실히 제가 언급을 합니다.
몰라서 이 작품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거든요, 원래 예술가는. 근데 이제 작품 자체로만 보면 이 공감은 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저도 신약 성서 그리스도 계보 있잖아요. 그거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거 마태복음 언급하셨는데 저도 그게 좀 생각났습니다. 과연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시네요. 보편성은 예술가가 지향이 아니라 지향해야 된다고요? 제 생각이랑 많이 다르시네요. 그럴 수 있죠. 저는 보편성은 추구해야 된 가치라고 생각해요. 저는 스케일감은 압도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번에 가게 되면 다시 리뷰를 하겠습니다. 올해 간다면. 베니스 비엔날레 미친 물가 단속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보통 국가 간 혼자 아티스트나 한 그룹이 하나 다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국가 간은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죠. 어떤 국가 간 상 이렇게 주는 거고, 본전시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 대표적인 그 아티스트를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본전시 상을 받은 팀은 마타호 컬렉티브라는 그룹입니다. 팀이죠. 팀 멤버들은 일일이 소개 안 할게요. 굳이 뉴질랜드 마오리족 출신의 아티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섬유 예술이 기본이고, 다른 작품들 보면 마오리족의 수공예 문화,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방식으로 많은 작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도 스케일감이 엄청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접적으로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요게 만든 게 타카파우라고 원주민 언어인 것 같아요. 돗자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돗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식이 행해졌는데, 출산할 때도 쓰고 종교 의식 행할 때도 썼던 게 타카파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자궁은 그 탄생을 의미하잖아요. 그것과 좀 관련된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런 작품이 최고의 작품으로 뽑혔다는 거죠.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우와,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야? 이게 맞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이거는 좀 평가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스케일감 엄청나죠? 와, 이거 설치하시느라 고생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되게 좋았겠다, 이 자리를 혼자 다 차지하다니. 그런 생각도 동시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선발된 이번에 참여한 아티스트 소개할게요. 이강승 작가입니다. LA에서 활동을 하고 원래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간 것 같더라고요. 광주 비엔날레 또 갤러리 현대 소속입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참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전시 행사에 많이 이전부터 참여를 했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이렇게 전시를 하셨더라고요. 이 미국에서 갤러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강승 작가는 퀴어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젠더 문제, 그러니까 이 이강승 자체가 성소수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인종 문제, 에이즈로 사망한 그 사람에 대한 추모, 이런 것과 관련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업 방식을 보면 이렇게 한국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한국 냄새가 나네, 그런 재료, 그런 전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큰 작품은 실제로 보는 것과 다를 수 있죠. 이것도 하나하나 다 사연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전에 전시를 많이 하셨으니까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는 작가가 어떤 전시를 하고 어떤 이력이 있는지를 좀 봐야 이렇게 이해가 가죠. 그리고 김윤신 작가가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 자부심이랄까, 작년 초인 것 같아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김윤신 작가의 전시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 뭘 느꼈냐면, 이 작품의 조형 언어, 이 조각과 회화 작품과 하나가 되는 작가님이시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요. 미술사 전공한 지인들이랑 다른 때 같았으면 안 보죠, 지루해서. 근데 그분들이 되게 학구적이라서 저도 혼자 나가기 뻘쭘하니까 같이 봤는데, 인터뷰까지 보니까 야, 진짜 아티스트구나, 이분 진짜구나, 거짓도 없고 억지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것도 없고, 제가 강조하는 삼위일체가 된 진짜 아티스트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베네치아 비엔날레 가셨네요. 이분은 가실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한국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주로 아르헨티나에서 작업을 많이 해오셨어요. 최근까지는. 원래 한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가 나무에 빠져서 목재를 구하기 너무 좋은 아르헨티나, 남미 쪽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국적까지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영상도 있었고, 전시 테마는 이전부터 많이 있었던 합의합일 분이분일이라는 테마로 더하고 나누며 하나, 이런 연작 시리즈로 이렇게 출품을 했습니다. 리만 머핀과 국제갤러리 동시에 전속 작가로 계약을 하신 것 같고, 이분을 평가할 때 1세대 여성 조각가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분도 우리나라 사람이었다가 어떻게 보면 이주를 했잖아요. 디아스포라, 약간 그런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좋아하는 이번 분류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작가님들 계시니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이민을 가거나 이주를 하면 그런 작가로 좀 분류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색, 약간 남미 쪽에 그 토테미즘, 샤머니즘 같은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문화도 가미되어 있겠죠. 네, 여성분입니다. 김윤신 작가. 지금 올해 89세를 알고 있는데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지금도 톱으로 나무 멋지게 잘 자르세요. 아무튼 진정한 아티스트. 그 다음에 이배 작가가 이번에 또 참여를 했죠. 달집 태우기. 이것도 우리나라의 토속 문화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배 작가가 역시 최근에 수츠로 작업도 하고 그 한국적인 그런 색깔이 좀 강한 화가니까 이렇게 초대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국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 주인공은 구정아 작가가 이렇게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은 이설이 덴마크 쿤스트 할 우르후스 수석 큐레이터 출신, 그리고 야곱 파브리시우스라는 덴마크 출신의 예술 감독과 공동 기획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시 테마 이름이 오도라마 시티입니다. 오도라마 시티. 오도르는 냄새로 기억합니다. 향. 라마는 그 드라마 할 때 그 드라마예요. 한국의 도시 그리고 고향에 대한 향의 기억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 알 수 없는 외계인 같은 이 인형에서 수증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향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코에서 나오죠. 향수를 따로 이렇게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따로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 한국에서 살 수 있으면 사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직접 다녀오신 갤러리 대표님하고 얘기하다가 드디어 한국관, 구정아 작가 또 워낙 유명하시니까 기대를 하고 갔는데 한국의 도시, 고향에 대한 기억 이런 것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냄새가 안 난대요. 뭐지? 좀 공감이 안 된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냄새가 더 잘 날 수도 있겠지만 냄새가 안 나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약 올해 가면 냄새 맡아보겠습니다. 진짜 고향에 대한 기억이 나는지. 네, 아무튼 그런 작품이고, 그리고 자르디니 중앙관에는 이전 과거에 활동했던 예술가들도 소개를 하는 그 전시가 있더라고요. 이번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알려지지 않은 미국, 유럽이 아닌 다른 세계의 그 모더니즘을 소개하는 그런 취지로 전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아티스트죠. 그리고 한국의 아픈 기억, 식민시대와 전쟁을 겪은 세대의 작가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체험을 뼈저리게 했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케데 작가 하면 역시 디아스포라 작가잖아요. 원치 않게 북쪽으로 끌려갔잖아요. 살려고 북을 선택한 게 있거든요. 남쪽을 선택했으면 정치범으로 몰릴 위기라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북을 택한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북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북쪽에서도 안 좋게 좀 낙인 찍혔던 것 같더라고요. 분단의 아픔을 느꼈던 그 가족분들도 이케데 작가의 작품을 공개했다가는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끝까지 보안을 유지했대요. 88 올림픽 때까지. 그래서 절대 이름조차 꺼내기가 민감했던 시대에 이케데 작가가 역사 속에 묻혀 있다가 88 올림픽 때부터 재조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자화상이 가장 유명하죠. 한국의 근대사를 또 담은 느낌입니다. 옷은 저고리인데 모자는 유럽식 페도라죠. 그러니까 한국성과 유럽의 모더니즘을 접목하는 화가들이었단 말이죠. 사실주의 성향이 좀 강했던 아티스트입니다. 아무튼 이케데를 대표하는 자화상이죠. 그리고 월전 장우성 작가, 식민시대를 겪은 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김은호 화백의 제자 출신이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렸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얼굴은 아무도 몰라요. 현재 역사적인 그 자료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역사적인 영웅 얼굴 임의로 그려보자 해서 억지로 만든 이미지가 지금의 세종대왕 포함해서 충무공도 억지로 그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하면 바로 검색 나오면 그 얼굴 보고 아 이순신 장군님 이렇게 생겼구나, 세종대왕 지폐 얼굴 보고 세종대왕 이렇게 생겼구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친일 논란이 있어요. 장무성 작가도 맞다 아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이분은. 근데 세종대왕 그리신 분은 좀 많이 좀 논란이 있죠. 그게 증거가 너무 빼박이라서. 화실이란 작품입니다. 화가와 이 여인과 같이 그린 이런 작품, 동양화 베이스죠. 네, 세종대왕 얼굴 가짜입니다.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일 화가가 어떻게 세종대왕,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의 대표 얼굴을 그릴 수가 있어요? 차라리 한석규 얼굴 그린 게 낫죠. 자, 클레어 퐁텐이라는 작가입니다. 레디메이드 스타일의 작품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클레어 퐁텐.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테마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네온사인 이런 메시지 하는 거 너무 흔해서 방식은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 언어들이 잊혀져가는 언어를 썼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봐서 좀 방식이라도 신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가 이분이 정한 건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바뀐 그 총 디렉터가 이렇게 기획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테레사 마골레스라는 멕시코 출신의 작가입니다. 노동자의 강제 이주, 그 남미 쪽에서 강제 이주 관련해서 희생된 베네수엘라 출신의 청년 이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피인지는 모르겠어요. 피 느낌이라거든요. 그래서 그 희생자를 암시하는 그런 이미지로 작품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 테마가 명확합니다. 이번 전시 참여자들 뭔가 이제 디아스포라, 난민, 강제 이주, 젠더 이슈 다 이런 거 뭐라도 걸쳐 있어요. 매우 확실해서 놀랄 정도예요. 그 외에 작가들 안 뽑았어요. 다양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망명은 힘들다. 여러분 너무 명확하죠? 이 작가들 가디언즈에서 소개한 작품들 위주로 오늘 제가 소개하는 거거든요. 저도 일일이 다 소개할 순 없잖아요. 닐 얄터라는 파리 출신의 작가고 공로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망명은 힘들다, 힘든 일이다. 그 관련된 이미지로 채우고 약간 픽셀 느낌 나죠? 이렇게 메시지를 쓰는 방식.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적나라하게 메시지 쓰는 거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글자 쓸 거면 작가 왜 하나요? 글자로 보여줄 거면. 물론 제 생각일 뿐이지만 이 직접 쓰는 게 아쉬워요. 신선하지가 않아요. 이 메시지 그냥 선정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 좋은데 작품화는 매력 있잖아요. 물론 베니스 비엔날레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비엔날레에서 가장 아쉬운 게 작품성, 작가 정신, 이때까지 해왔던 철학 다 좋은데 작품 자체의 매력이 너무 떨어지는 게 좀 많아서 제 취향이 저속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노재민 작품이 너무 많아요. 예술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겠다 이런 갭?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 자체가 신선하지도 않아서 저는 이런 건 아쉽습니다. 제 생각일 뿐이지만 레터링은 위험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글 쓸 거면 그쵸, 글 쓰는 작가 하셔야죠. 아니면 카피 잘 쓰는 그리고 광고 기획사 이런 거 잘 맞을 수 있잖아요. 좋은 광고 하면 되잖아요. 착한 광고, 공익 광고. 여러분 외국이니까 이렇게 적나라하게 깝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작가 같았으면 이렇게 말하기 좀 그래요. 그렇잖아요. 대놓고 글자 짠. 아이쿠보라는 이분은 아버지 아들 그룹인 것 같더라고요. 콜롬비아 출신 부자고 자연, 그 식물 이런 거를 모티브로 한 그 공간을 이렇게 다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의 시간을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움직이는 시간. 그래서 점점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 그런 걸 의미한 걸 수도 있고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 약간 동화적인 그런 느낌으로 그린 것 같더라고요. 아이쿠버라는 그룹 아티스트였습니다. 허세 방송은 이래서 좋다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 테마와 너무 잘 어울리는 작품. 여러분 저는 이런 작품 좋아해요. 재밌잖아요. 뭐야 이거 우주인 컨셉 같은데 패션 왜 이래? 이게 뭐지? 쓰레기 더미 주우셨나? 해녀 같은 느낌도 있고 궁금하잖아요. 이런 작품 멋있습니다. 저는 작품이 노잼인 거 너무 싫어한 주의라서 아니면 궁금하게 만들던가 신비롭던가 비밀이라도 있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력이 있으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는 작품은 아무리 인정받아도 좀 동의하기 힘들더라고요. 많은 아티스트들이 다른 나라계 영국 국적의 아티스트, 원래는 어디 출신인데 이주해서 여기서 활동하는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 나이지리아계, 원래 나이지리아에서 살았는데 현재는 국적을 바꾼 것 같아요.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는 잉카 쇼니바레라는 작가고, 이분은 이미 좀 많이 알려진 유명한 아티스트더라고요. 난민 우주 비행사 시리즈로 2015년부터 이렇게 작품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더미 같은 거 보면 세속적인 소유물, 강제 이주, 자본주의, 인간성, 환경 문제 이런 거를 동시다발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홈리스적인 느낌도 있겠죠. 어디 정체되지 못하고 결국에 가야 될 곳이 지구 어디 발 붙이기 힘드니까 대한 공간이 우주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관 입구에 이 작품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죠. 이번 그 전체적인 비엔날레의 그 방향과 이 작품과도 잘 어울리죠. 그리고 되게 재밌죠, 일단은. 근데 2015년부터 했으면 이제 적당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이 하셨네요. 이제 그만. 근데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알려졌으니까 더 하셔도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전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역시 명확하죠. 퀴어 작가, 중국 작가입니다. 시아디. 중국이 어쨌든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중국에서 칼 막스 서적 금지 서적이래요. 여러분, 칼 막스 못 읽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아무튼 중국에서 워낙 문화적으로 경직된 사회니까, 중국도 역시 거기에서의 성소수자의 삶을 담은, 그것과 동시대 포함해서 이 전통적인 느낌을 이렇게 가미해서 작품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19금 금지, 애들은 저리 가세요. 네, 보시면 됩니다. 너무 적나라하죠? 네, 너무 적나라합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배경을 썼고, 방식은 모르겠습니다. 아주 나이스한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유명한 세계적인 중국 아티스트 다른 데서 활동하잖아요. 제일 유명한 분, 중국 정권에 거의 찍힌 분도 계시잖아요. 이분 스스로도 그 게이 출신이라서 받았던 차별 이런 거를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는 분 다른 작품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전시 때 되게 이슈가 됐던 그 전시 야외에 군인들을 걸어가는데 뒷모습이 에로틱한 여성의 속옷을 입고 다니는 아재들이라서 되게 충격을 줬던 퍼포먼스인데, 알고 보니까 바르바라 산체스 케인이라는 멕시코 출신의 아티스트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실내 전시 작품은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군인하면 남자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 남성성에 대한 해체, 민족주의, 국가의 폭력성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작가인 것 같더라고요. 이분은 좀 재밌는 게, 약간 변태가잖아요. 재밌는 게 학문과 입과 다시 입, 학문 이게 다 이어지게 의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국가의 폭력성, 남성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만든 고정관념이 아닐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 작품이 프레타 파트리아, 기성복과 조국을 합성한 말이라고 합니다. 2021년부터 시리즈로 작품 한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작품이죠. 그리고 역시 퀴어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 방향 진짜 명확하죠. 아흐메드 우마르, 수단 출신의 노르웨이 작가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다 관련돼 있죠. 이주 작가님들 되게 좋아요. 예술가분들 유명해지시려면 이주하세요. 그리고 이성애자 좀 불리합니다. 예, 이성애자 좀 불리해요. 요즘 시대에. 수단 전통 춤을 추는 퍼포먼스, 이게 진짜 영상인지 모르겠어요. 직접 퍼포먼스를 하는 건지. 그리고 무슬림 문화니까 그런 거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수단에서 신부춤이라고 합니다. 전통 의식. 어렵네 예술나기, 이렇게 하셨네요. 여러분, 매지 길리라는 아티스트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시한 적 있나요? 몇 안 되게 회화 작품으로 약간 상업성도 갖춰 보이는 예술가더라고요. 비엔날레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과 조금 떨어진 그런 작가더라고요. 근데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주환 작가, 원주민 작가, 퀴어 작가 아닌 영국 작가잖아요? 찐 영국 작가? 근데 상업성이 있어요. 제 생각일 뿐이지만 여러분, 어쨌든 국제적인 무대로 이 작가님들 초대하고 소개를 해주잖아요? 파리는 그렇다 치고 남미 출신, 또 호주 상 받으신 뉴질랜드 출신의 원주민 작가님들, 이분들이 과연 아트페어에서도 크게 성장할 건가, 그런 걸 봤을 때 그게 의문이었어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약간 이벤트적인? 근데 결국에 아트페어에서 인정받는 작가들,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작가들은 아까 그런 예술가들 외에 이런 작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결국에 레즈비언 작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모르겠어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 이분 옛날 분이에요? 아, 옛날 분이군요. 어쨌든 그럼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난 작가라서 이렇게 좀 소개가 됐나 봐요. 그리고 또 역시 아르헨티나 퀴어 작가입니다. 라 촐라 포볼레테. 너무 적나라하죠. 이제 이거는 약간 양성애적인 베니스 비엔날레의 방향성도 대놓고 명확하다, 그런 느낌? 토속 문화와 약간 기독교적인, 여기는 약간 성모 마리아를 연상하는 종교화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불확실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표현했어요. 동물인지 사람인지도 불확실하게 그런 이미지들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한 전시관을 다 썼죠. 아무래도 비엔날레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이전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작가들이 미술계 주류로 이렇게 끝까지 인정받을까, 주류가 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면 여러 작가분들이 실험성은 뭐 있을 수 있고 방향성 명확하긴 한데, 예술가로서 작품 자체가 갖는 매력을 갖게 하는 능력이 다 뛰어난 예술가들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근데 다른 비엔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엔날레와 아트페어 간의 갭은 너무 크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많은 예술가들이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트렌드가 이런 거구나, 작품 자체가 아주 대단한 건 없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방향을 좀 잘 잡아야겠죠. 억지로 성 정체성을 바꿀 순 없죠.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이분은 뭐 지도에다가 선 쫙 그어가지고 약간 다큐멘터리를 많이 하는 작가인 것 같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 많은 아프리카 외국인이 목숨 걸고 이주하거든요. 그런 외국인들 전 스페인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베니스 비엔날레 주요 작품들인데, 다시 국내 아트페어를 좀 생각해 볼게요. 물론 국제적인 아트페어랑 비엔날레와는 방향이 완전 다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의 많은 신진 작가들, 젊은 작가들이 너무 사회적인 문제, 국제 흐름, 지정학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전쟁 난민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엔날레에서는 방향이 명확하죠. 그 얘기는 우리 이런 아티스트들 띄워줄 거야, 국제적 흐름이 이런 거란다, 국제적 트렌드가 이런 거란다를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 베니스 비엔날레는.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들 착실히 뭐 국공립 미술관에서 경력을 잘 쌓은 분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근데 너무 많은 예술가들이 이 동시대와 너무 떨어져서 활동해요. 아트페어에서 스티커 붙인다고 솔드아웃 자랑하고, 옥션에서 많이 팔렸다고 야 스타 작가야 막 박수 쳐주고 그렇죠. 근데 딱 거기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냥 상업 작가로 끝나겠다, 한계가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작가로 성장하려면 시대의 정신을 뒷전으로 하고,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자신의 정체성이라도 깊게 연구하면 몰라요. 한국인이면 한국적인 그 정체성이 잘 드러났을 때 유리한데, 그렇다고 전통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연구해 보이지 않고 이쁘기만 한 그림, 잘 팔릴 만한 그 매력적인 그림 그려서 스타 작가네, 이런 게 이게 미술 시장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대세야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바깥 세상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큰 작가로 성장하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엔 너무 컨셉추얼에 치우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시네요. 그렇다고 베네치아 비엔날레가 정답은 아니죠. 너무 또 치우쳐 있으니까 다양성에서 또 다른 쪽을 소외한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국제적인 글로벌 아트페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긴 하거든요, 국제적으로. 근데 저는 로컬 아트페어 우리나라 작품들 보면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쇼츠에 올렸지만 너무 촌스럽다, 작품 자체가 촌스럽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무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져 있다, 바깥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나 이 작가님들, 이런 생각을 좀 한편으로는 해요. 귀를 닫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사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나는 내 그림 그릴란다, 꽃 그리고 힐링, 산만 그리고 이쁜 고양이만 그리고 강아지 그리고 캐릭터만 그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미술 시장과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큰 방향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작가 하면 이제 진짜 뭘 해야 되냐, 한국인이었을 때 유리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적인 거죠. 한국성. 여러분, 무조건 도자기 달랑아리 그린 게 한국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단편적인 거고, 동시대의 한국인이 갖는 문제,
아니면 한국인이 외국에서 활동했을 때 정체성 혼란, 외국인에 대한 좀 차별, 뭐 그런 것도 해당되고, 동시대의 한국 문화를 연구한 것도 한국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연구했을 때 다른 외국인에게 기대하지 못한 거, 다른 한국만의 것을 표현했을 때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작품이 어떤 뭐 아트페어에 전시 중인데, 혹은 미술관에서 전시 중인데, 우와 너무 세련됐다, 너무 멋있다, 벽에 걸고 싶다, 문제는 외국 작가 같은 느낌, 한국 사람 같지가 않다, 그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인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돼요. 이번에 비엔날레에서 초청한 한국 작가들, 한국 냄새 엄청 강하게 풍기는 작가들만 뽑아갔어요. 그러면 작가님들, 내 작품이 잘 팔리고 있는데 솔직히 누구나 그릴 수 있다, 외국인도 그런 감성이다, 그러면 이게 국제적인 흐름에 오히려 따라가지 못한 걸 수도 있죠. 제가 말하는 이 촌스럽다는 게 작품 자체의 촌스러움이 아니에요. 저 감각적인 촌스러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나름 철학 있으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국제적 흐름과 전혀 동떨어진 이 미술 시장 자체가 촌스럽다는 거예요. 나 벽에 걸 목적으로 그림 구하고 싶다, 그거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맞게 컬렉팅한 게 맞는데, 나는 작품성 있는,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오래 살아남는 작가, 역사적으로도 이름이 남는 작가 작품 소장할 거야 하면 다르게 봐야 되죠. 그리고 소품용으로 그림 컬렉팅 했는데 그림값 떨어진다고 불만 가지지 마세요. 그런 분들, 애초에 벽걸이가 목적이었으면 내가 산 작가 왜 작품값이 떨어져, 왜 재판매 안 되지, 그런 투정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저는 오래갈 작품을 컬렉팅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생각한 트렌드랑 국제적인 흐름이랑 다르다 생각해요. 아트페어에서 뭐가 잘 팔리는지랑 국제적으로 미술사적으로의 흐름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컬렉터들이 좋아하는 벽걸이용 달 항아리 같은 거, 그거 좀 약간 역행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냥 뻔해요. 뻔한 건 배자고 알죠. 예술인데, 컨템포러리 아트인데. 아방가르들은 선택이 아니라 그냥 기본으로 까는 게 동시대 예술가로서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해요. 달항아리 그린 작가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예시를 드는 것 뿐이에요. 베니스 비엔날레 준비하다가 손흥민 벤탄쿠르 사건 때문에 인종차별 이야기를 하고 가려다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뚜껑 열릴까봐요. 옛날 외국인 노동자로 살 때 스페인에서 유학 시절이 떠올라서, 네, 기분 좋은 금요일 날, 네, 굳이 빡침을 공유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 되면 이해할게요. 네, 그리고 전시 소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전시 보면 또 한꺼번에 이렇게 할게요. 작가가 아까워서 팔지 않고 수장고에만 보관한다고요? 그러면 그분은 거기까지죠. 뭐 알려줄 생각이 없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방송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재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루에고 부에나스 타르데스.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세요. 안녕.